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소프트웨어 시대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1강과 2강에서 컴퓨팅 사고에 대한 개념과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한 컴퓨팅 사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보다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우리 주변에 소프트웨어로 들어간 제품을 한번 찾아봅시다. TV, 세탁기, 컴퓨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스마트폰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 심지어 리모컨도 전용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TV 리모컨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스마트키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의 회로 기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장에서 담겨져서 회로 기판에 끼워지면서 완성이 됩니다. 참 많은 곳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가면 요즘 흔히 만날 수 있는 셀프 오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주문을 하고 계산도 직접 합니다. 매장 주인은 셀프 오더 시스템으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주문과 정확한 계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문의 내용과 주문 시간의 정확성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 또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래밍이 지배하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대체하고 기계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시절, 그때는 어땠을까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전자제품을 운영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려면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결국 컴퓨터와 함께 생겨났고 발전해왔기 때문이죠.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의 사고가 아니라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래밍적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 인간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손목시계 속에 톱니바퀴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처럼 아주 작고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시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자, 예전에 자명종 시계나 손목시계는 태엽을 감아줘야 그래야 그 동력으로 하루 정도 시계가 잘 움직여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계 밥 준다고 표현했어요. 할아버지가 시계 밥 좀 줘라 그러면 우리는 태엽을 돌리는 레버를 꽂아가지고 감아줬습니다. 자, 시계로부터 매일 정확한 시간을 제공받으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태엽을 감아주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시계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톱니바퀴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물레방아, 풍차, 그리고 자동차의 기어 변속 장치. 자, 이렇게 톱니바퀴들을 응용한 제품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정말 이 톱니바퀴의 응용 기술만 있으면 평생 직장 걱정 없이 살았을 겁니다. 예전 장인들 중에서 칼을 간다든가 농기구를 만들던 장인들도 대단했지만 이런 톱니바퀴를 만들고 응용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톱니바퀴는 인류가 만든 기계 부품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지렛대와 도르래 다음으로
오래된 기계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뭔가 중요한 설정을 할 때 그 설정 기능의 아이콘도 자세히 보면 톱니바퀴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설정 기능이 그 아이콘이 톱니바퀴인 것처럼 톱니바퀴의 응용은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았고 세상에 없는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손목시계는 그야말로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오늘날 반도체 기술과 맞먹는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는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기계장치 발전이 이 톱니바퀴의 응용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컴퓨터의 역사에서도 이 톱니바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원시 시대에 술을 세던 손가락으로 술을 세던 사람들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땅바닥에 금을 구워서 표시를 했고요. 더 복잡해지니까 돌을 이용해서 술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점점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모래판 위에 조약돌을 놓아서 술을 세웠는데 이게 오늘날 주판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로마 시대 휴대가 가능하도록 나무판 위에 홈을 만들고 구슬을 끼워서 주판을 만들었고요. 동양에서는 중국 한나라에서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주판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널리 사용한 주판입니다. 이 주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 1970년대에도 주산무기 자격증이 아주 큰 인기였습니다. 문구점에 가면 우리가 이 주판을 흔히 볼 수 있었고요. 많이 판매됐습니다. 주변에 주산학원들을 다니는 친구들이 늘 주판을 그 가방에 꽂고 다녔고요. 가끔 TV에서도 주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빨리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경연을 벌이는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자, 이 주판은 계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복잡한 셈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죠. 자, 그래서 한나라에서 주판이 개발되고 난 뒤로 주판이 사용됐지만 이런 주판을 초월하는 또 다른 기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던 중 1642년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파스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일하는 걸 돕기 위해서 파스칼은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기계식 계산기를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파스칼 계산기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것이 파스칼 계산기입니다. 원형의 숫자판을 돌리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고요. 이런 형태로 셈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때 당시 이렇게 지식인들이 톱니바퀴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했고 또 톱니바퀴를 응용한 다양한 기기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에 없는 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파스칼의 계산기가 발명되고 29년 정도가 지난 1671년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파스칼의 계산기를 보완한 곱하기와 나누기까지 가능한 최초의 사칙연산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이것 또한 톱니바퀴를 응용한 기계였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것이 사칙연산이 가능한 계산기인데요. 덧셈과 뺄셈을 예를 들면 곱셈을 하고 싶을 때는 덧셈을 반복해서 곱셈을 만들고 또 뺄셈을 반복할 때는 그 뺄셈을 반복해서 나눗셈을 만드는 방식으로 톱니바퀴를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29년 만에 파스칼의 계산기에서 이런 곱셈과 나눗셈이 가능한 계산기를 만든다는 것이 29년만이 아니라 불과 몇 분 만에 우리가 파스칼의 계산기를 보고 바로 집에 가서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머리가 아주 좋으니까요. 자,
지금 생각하면 평범하겠다 하겠지만 당시 기술로는 정말 이 기계의 제작도 엄청난 발명이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것이 진화해서 컴퓨터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수학자 찰스 베비지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사칙 연산 계산기가 발명되고 나서 약 한 166년이 지난 시점인 1800년도로입니다. 1837년 해석기관이라는 계산 장치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기계식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념을 설계한 분입니다. 개념 자체는 어떤 최초의 컴퓨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오늘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기술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자금과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설계만 됐을 뿐 실물 제작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현재 베비지의 뇌는 런던 과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찰스 베비지가 만든 기계식 디지털 계산기 차분기관입니다. 차분기관이 나오고 배분기관이 나오는데요. 차분기관은 배분기관이 나오기 15년 전이니까 15년 차이로 이제 좀 더 진보한 업그레이드된 배분기관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기존 기계식 계산기와 달리 어떤 로그 함수, 곱셈, 나눗셈에서 이제 함수로 넘어가죠. 삼각함수 이런 계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차분기관은 핸들을 돌려서 작동했지만 천공 카드, 일정한 패턴의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이제 기록하는 카드를 우리가 천공 카드라고 하는데 이 천공 카드를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 0과 2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 우리 디지털 컴퓨터와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37년에는 함수에서 이제 방정식을 순차적으로 풀 수 있도록 고안된 좀 더 범용적인 기계식 자동 계산기인 해석기관이 설계되게 됩니다. 이 자동 계산기는 수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와 저장된 수치 간의 계산을 연산하는 연산 장치, 그리고 기계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든 요소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술적 한계로 실물을 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해석기관은 컴퓨터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발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베비지. 자, 이러한 업적으로 찰스 베비지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개인에게 정부 자금을 지원한 케이스를 만들기도 한 장본인이고요. 그다음에 베비지의 해석기관은 설계는 오늘날의 컴퓨터와 유사하지만 결국 제작되지 못한 최고의 어떤 기계로 남아 있습니다. 베비지는 천재였지만 아주 괴짜였다고 합니다. 런던 사교육의 어떤 명물이었고요. 또 그는 자기 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을 모아서 파티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아주 젊은 아가씨인데요.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젊은 여성이 에이다 러브레이스입니다. 영국의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 에이다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녀는 컴퓨터의 아버지 찰스 베비지를 만난 후에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자,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여자였어요. 그것도 18살. 1815년 영국에서 태어난 에이다는 아버지가 시인이었어요.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엄마와 에이다를 버립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에이다는 자라게 됐죠. 그래서 이 엄마는 에이다가 아빠를 닮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시인이었지만 문학을 공부하지 않게 하고 대신 수학과 과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들로부터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데요. 정말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17살이 된 에이다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영국 사교계의 명물이면서 과학자였던 찰스 베비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찰스 베비지의 차분 기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비지랑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에 베비지는 42, 에이다 러블레이스는 18살이었다고 합니다. 22살 차이죠. 그들은 평생 가까운 친구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에이다가 차분 기관을 설명할 목적으로 베르누이스라는 어떤 그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이다는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에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 개념인 루프라는 개념, 고트라는 개념, if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공로로 그녀를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을 딴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찰스 베비지는 당시 기술적 한계로 차분 기관을 설계만 했지 완성하지 못했죠. 마찬가지 에이다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지만 그 알고리즘을 한 번도 컴퓨터에서 돌려보질 못한 거죠. 안타깝게도 에이다 러브레이스, 이 천재는 말년에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고 36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어쨌든 그녀의 프로그래밍은 1948년 모리스 월크스라는 분이 개발한 최초의 어셈블리어의 개념으로 추가되기도 하고요. 또 영국 컴퓨터 협회는 매년 그녀의 이름으로 메달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국방성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발표했을 때 그녀의 이름을 따서 에이다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당시 되게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한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신세대 여성이었던 셈이죠. 그녀가 우리가 공부하는 컴퓨팅 사고의 어떤 초기 개념을 설계한 분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베비지가 컴퓨터의 하드웨어적 개념을 설계하고 에이다가 그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을 처음 만들고 그리고 100여 년 지난 뒤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콜로서스 1호가 1943년에 발명됩니다. 이 사진이 콜로서스 1호의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발명들은 대부분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랬고요. 이 콜로서스 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한 암호기계 에니그마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암호로 고전하던 영국은 각지에서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암호 해독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때 1943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콜로서스 1호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암호 해독에 성공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니악이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는 당시 영국 정부가 이 콜로서스 1호라는 존재를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콜로서스 1호가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가 맞습니다. 이 콜로서스 1호가 개발된 지 3년 뒤에 마찬가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다용도 디지털 컴퓨터 애니악이 3년 후에 1946년에 개발되게 됩니다. 애니악은 전쟁이 끝난 뒤에야 겨우 이제 완성이 돼서 일기예보나 뭐 우주선 연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콜로서스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공관을 사용했습니다. 전자공학에서 진공관 하면 일반적으로 진공의 공간에서 전자의 운동을 조정함으로써 신호를 중복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전기 소모가 좀 심하고 열에 약한 게 단점이죠.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진공관으로 제작된 오디오를 많이 즐겨 봤을 텐데요. 이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발전하고 또 오늘날 뭐 IC 칩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담게 됐죠. 자, 여기서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프로세스 1호를 제작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앨런 튜링이라는 분입니다. 자,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공학과 정보공학의 기본 이론을 대부분 만든 컴퓨터 과학의 이론적 아버지입니다. 찰스 베비지가 컴퓨터의 아버지라면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이론적 아버지가 됩니다. 튜링은 참 많은 일을 했는데요.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 때 암호 해독 작전에 이제 투입됐었잖아요. 그 암호 해독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호학과 통계학을 많이 발전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감춰졌지만 알려지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이제 감췄지만 나중에 뒤늦게 튜링의 동료에 의해서 튜링이 없었다면 영국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튜링이 세운 업적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튜링은 그 독일의 암호를 해독해내는 그 컴퓨터를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으로 튜링이라는 분을 소개했고요. 또 이 튜링이라는 분이 재미난 게 당시 동성애가 금지되었던 시절에 자기 스스로가 공공연히 이제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발설을 하고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19살의 청년을 만나서 같이 이제 우연히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범죄 집단과 어울린다는 걸 몰랐던 튜링은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이 털린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청년과 어떤 관계냐라고 하니까 너무나 순수했던 이 튜링은 컴퓨터의 이론적 아버지. 튜링은 자기의 동성애적 성향을 그대로 경찰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문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됐죠. 보수적인 영국 정부도 튜링을 결국 컴퓨터 연구소 부소장직에서 해임을 시키고 컴퓨터 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천재였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컴퓨터 개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죠. 결국 튜링은 42살이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과에다가 독약을 주사해서 그 사과를 백설공주처럼 깨물고 죽습니다. 그래서 한때 애플의 로고가 튜링을 추모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튜링의 공로가 미국의 의도로 감춰졌었지만 결국 표면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분이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근래에 와서 201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이분의 동성애 죄를 사면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보수적인 영국은 한동안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튜링은 많은 업적을 세운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컴퓨터를 발전시킨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든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이만윤 교수님이 1962년에 이런 컴퓨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컴퓨터의 발전에서 우리의 내용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한양대학교에 불이 나는 바람에 이 1, 2호기는 현재 없고요. 3호기만 전시관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만영 교수님은 2013년에 이제 작공하셨고요. 전자통신연구원의 초대 사장, 뭐 국방과학연구원의 초대 부소장, 뭐 삼성반도체통신의 초대 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컴퓨터의 발전을 좀 이해하면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또 발전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들을 쭉 먼저 고민을 해보고, 컴퓨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찰스 베비지라는 분이 최초의 어떤 디지털 컴퓨터의 모형을 설계를 완성하셨고, 또 에이다라는 분이 젊은 나이에 프로그래밍을 컴퓨터에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셨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튜링이라는 분이 오늘날 디지털 컴퓨터의 그런 장치나 이론적 개념들을 잘 완성했다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